예, 안녕하십니까. 로집사의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또 귀한 분이 오셨는데요. 오늘 저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 센터의 자문위원으로 계시고 그 한성대에서 온체인 연구소 운영하고 계시는 한성대학교 조재우 교수님 모시고 주로 가상자산과 관련된 그 온체인 데이터 분석, 특히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하루 델류 사건에서의 온체인 분석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날씨 되게 더운데 휴가 다녀오셨죠?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더운 데로. 방학이라서 이제 조금 이제 한가해지셨을 텐데 요즘에 뭐 어떤 거 제일 관심 가지고 계세요? 요새는 이제 뭐 하루 델리온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월드코인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이제 온체인 영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코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월드코인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더라고요. 바이낸스에서 뭐 시작하자마자 13배 정도 상승해서 이제 거래가 시작됐는데 이제 초기에 분배할 때 사실 저는 비트코인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누가 만들고 최초 블록에서 이제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로 쭉 시간적인 검증을 거쳤는데요. 단순하게 이제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뭐 제일 중요한 뭐 오픈 AI의 샘 엘트먼이 참여했다는 이유로 지금 장난이 아니게 이슈를 끌고 있는데 그 내용 자체는 사실 뭐 크게 예전에도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뭐 기본소득이 시도가 안 된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리고 뭐 월드코인, 심지어 월드코인이라는 코인도 있었어요. 그쵸. 네, 2013년, 14년에 되게 유명한 코인이었고 저도 그거 채굴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월드코인이 이제 아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샘 얼트먼이 배경 뒤에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좀 기대를 내심하면서 살펴봤는데 막상 이렇게 들춰내 보니까는 그 코인이라는 존재로서 월드코인의 구조는 다른 여타 코인들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 보였어요. 네, 되게 그렇죠. 실망스러웠죠. 한마디로 뭐 유명 인사들이 참여했지만 큰 혁신성은 없다. 네, 코인 측면에서 블록체인 뭐 가상자산이라는 측면에서 혁신성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옛날부터 있던 그 VC들의 투자 수익 모델에 아주 철저하게 모범적으로 따르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래서 좀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샘 알트먼이 코인 생태계에서 오래 뭐 투자하기도 하고 뭐 해보기도 하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백서 차원에서 뭐 이념은 되게 좋으니까 이상적이기도 하고 오픈 AI의 어떤 가치관하고 좀 맞다 생각해서 이제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이용당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그런 생각도 하고 있죠. 예. 네.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이제 하루 델리오 사건에서 이제 뭐 주로 온체인 분석과 관련된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이런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어떤 뭐 해킹이나 아니면은 뭐 내부자 횡령 같은 게 생겼을 때 그 회사나 아니면 재단에서 지금 얼마만큼 자산이 남아 있는지를 이제 외부에서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온체인 분석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로 이제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근데 이제 그게 블록체인 가상자산이라는 영역에서 얼마나 그 회사의 지갑에 남아 있는지를 보는 게 네.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비록 그 회사의 지갑에 남아 있지 않더라도 그 회사의 것으로 추정되는 거래소라든지 거래소 계정이라든지 아니면은 특수관계인일 수도 있다는 그런 추정되는 지갑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혹은 그런 주소들이 무엇이 있어가지고 향후 어디를 더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지 특정하는 역할을 또 하나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체인 분석이 이제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또 다른 영역으로 이게 가상자산은 시시각각 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계절을 중단시킬 수도 없고 동결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이게
그냥 멋모르고 놔두면은 언제 어디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옮길지 모르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 대해서 감시를 할 수 있는 역할, 정확하게 회사나 아니면 특수 관계인의 주소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것에 거기에 있는 자산들이 이동을 할 경우에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주게 하는 게 또 다른 중요한 임무가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사건 해보면서 이제 좀 딴 얘기긴 한데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KYC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충돌이 있는데요. 그 프라이버시가 필요 없는 법인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이 주소는 뭐 법인 명의의 계좌이다라는 걸 좀 명백하게 하고,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대표자가 있으니까 그 지갑 관리는 대표자의 책임하에 있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말입니다. 그 말씀하신 법인, 특히 뭐 투자와 관계된 것들 아니면은 고객의 자금을 이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프라이버시보다는 투명성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 공개를 하고 공시를 하고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법인 명의의 계좌를 실명 계좌를 열어주지 않아서 되게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만간 이제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때 있어서 또 어떤 법률 관계 새로 만들어질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사실 법인 명의의 계좌를 대표자 개인 계좌로 옮기면 이제 바로 일반적으로는 바로 횡령이 성립하는데,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거래소에 지금 개인들 계좌밖에 실명 계좌를 터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대표자나 아니면 임직원 계좌를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되게 불투명성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일 그 하루 델리오에서 되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계시고 저희 법인의 의뢰인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지금 하루 델리오 온체인 분석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 남았냐, 그리고 이제 온체인 분석으로 추정한 남은 양과 그리고 거기서 추정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남은 양은 사실은 제가 숫자를 이렇게 하나하나 기억을 할 정도는 아닌데 네네. 대강 제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비트코인은 하루 같은 경우는 한 194 비트코인 정도 하루가요? 하루가 온체인상에 그렇게 있는 거로 보이고, 델리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126개였는데 이제 한 4, 5개 정도가 빗썸으로 이동을 한 정황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100개 정도 지금 온체인상에는 남아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하루 같은 경우 한 2,670개 정도 있는 거로 보이고, 델리오는 제가 딱 정리를 100% 한 건 아니어가지고 그런데 거기도 한 몇백 개 안쪽으로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전부이면 안 되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거기서 지속적으로 거래소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 일정량의 이제 가상자산이 있거든요. 원래는 아마도 온체인보다는 거래소 훨씬 더 많아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계속 거래소에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자산을 불려가는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뭐 다른 비슷한 여타 그런 서비스들만 보더라도 현재도 온체인에 별로 남아있는 게 없고 대부분 거래소에 있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소들에는 이거보다 좀 더 많은 양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고 이제 좀 나름대로 이제 희망회로 같은 걸 돌려보긴 하는데, 그거는 직접 거래소를 한번 들여다 볼 수 있어야지 정확한 파악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 하루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하면 뭐 비트코인 4천만 원, 뭐 이더리움 뭐 240만 원 기준으로 하면 135억 정도 되는데 이제 너무 작은 양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거래소에 많은 그 자금이 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지금 여기 그 운용을 본인 내부에서만 한 게 아니라
밖에 이제 외주를 줘서 외부의 운영팀을 많이 운영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되고 있고,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운영팀 중에 하나가 BNS 홀딩스이고, 거기서 FTX에 많은 투자를 했다가 이제 큰 손실을 본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외부의, 그러니까 지갑상으로 외부 운영팀으로 간 거는 이제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그 외부의 운영팀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거래소로 들어간 건, 그거는 얼마든지 알 수 없겠네요. 그거 알 수 있나요? 얼마 들어간지는 알 수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얼마나 나왔는지는 거래소의 내역을 직접 보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인 거죠. 그러면 지금 이 135억, 아까 비트코인 뭐 190개에다가 뭐 이더리움 2,600개 정도 그 하루 기준으로 하면, 거기에서는 지금 여기에 뭐 BNS 홀딩스 같은데 어느 정도의 비트코인이 가 있는지, 그와 관련된 이 비트코인 내역은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죠? 그쵸. 네, BNS로 간 거는 포함이 안 시켰습니다. 다른 데로 갔는데 거래소로 들어간 거는 포함이 돼 있나요? 다른 데로 간 거 많이는 못 봤고요. 뭐 네. 이제 뭐 델리오 같은 경우는 BNS가 아닌 다른 뭐 운용 파트너 같은 게 보이긴 하는데,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 잡히진 않죠. 왜냐하면 대부분 거래소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래소의 정보를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거래소에 저희가 지금 뭐 협조 요청을 하기도 하고 사실 조회를 보내기도 했는데, 거래소의 대표이사라든지 임직원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리고 거래소가 파악하고 있는 그 하루나 델리오의 계정이라면 바로 뭐 회신을 해줄 수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바이낸스, 후오비, 뭐 OKX, 그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감독 당국이나 사법 당국에서 바로 어떤 협조 요청을 할 수 없는 그런 해외 거래소의 경우, 그런 경우에는 좀 사실상 해당 거래소에 그 협조를 강제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점,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임직원의 계정 명의가 아니라 다른 그냥 일반인 어떤 차명 계좌의 거래 명의로 되어 있으면 해당 거래소, 바이낸스나 후오비 같은 데서 이게 하루 인베스트의 자금이다 혹은 델리오의 자금이다라고 명확히 알 수가 없는 게 현실이죠. 그렇죠. 예. 분명히 그쪽 회사 지갑에서 나왔는데 거래소로 들어간 순간 이게 또 조사가 어려워지는 그런 아이러니함이 지금 존재하는 거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검찰에서의 압수수색 혹은 회생 절차에서의 조사위원 조사 등으로 해당 회사의 그 데이터베이스, 거기서 장부 정리를 한 데이터베이스와 고객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확인을 하고, 그 해당 하루 인베스트와 델리오의 그 뭐 CFO나 아니면 실제로 운용한 사람들의 협조를 얻는 게 너무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뭐 그 계속해서 지금 뭐 수사기관에서 뭐 하루 델리오에 관련해서 유튜브 채널에서 너무 알리지 말라달라고 해서 저희가 좀 천천히 이제 중요 이슈만 생겼을 때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그 압수수색한 부분을 이제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회생법원에서 회생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하루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인베스트를 실제 운영한 사람들이 누구고 그 사람들이 소속된 법인이 어디냐를 좀 저희에게 계속해서 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도 사실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 조금 답답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세 군데를 동시에 회생 절차를 넣은 셈입니다.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로 그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두는 경우에 이렇게 좀 어려운 지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긴밀하게 좀 회생법원의 보정 요청에 대해서 보정을 하면서 빨리 그 관리인이 해당 데이터베이스와 또 그 지갑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낸스에 저희가 좀 협조 요청을 하려고 했던, 이제 바이낸스는 사실 뭐 본점도 없고, 그리고 실제 누가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 감독한 사람인지 알 수도 없고, 한국에 없으니까 그냥 고객
센터 이메일 계정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아마 수사 당국은 이제 바이낸스랑 지속적으로 좀 협력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채널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비단 바이낸스만의 문제는 아닌 게 사실 우리나라 거래소들도 일부를 제외하고 좀 많은 수가 이 직접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는 곳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바이낸스도 마찬가지고 그 채널은 어딘가에 있는데 그게 공개가 되지 않아서 저희로서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예, 저희가 이제 수사당국과 고소인으로서 좀 수사당국과 협조해서 요러한 부분에 대해서 입금이 된 입금 주소, 이 입금 주소에 그 하루 델리오 측에서 입금 주소로 하루 인베스트라든지 델리오 입금된 내용 중에 다시 거래소로 간 경우 그 입금 주소의 명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금 조회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법인 차원의 조회 외에도 수사기관에 이렇게 조사를 해달라고 저희가 지금 요청해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그 합수단에서 이 부분을 좀 잘 알고 이게 얼마 남고 어떤 식으로 이 자산을 좀 계속 동결시켜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지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온체인 연구소 하고 계신데 좀 이런 쪽은 조금 더 보강을 하고 그 사회 이런 가상자산의 투명성을 좀 증진시켜서 이렇게 해야겠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뭐 저희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로젝트들 시작할 때 사실 이게 거의 뭐 개인 투자자들을 수익 모델로 삼아버리는 프로젝트들이 왕왕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개인들이 너무 모르고 당하지 않도록 좀 정보 투명성을 높이는 일들을 하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나오는 유통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시간 감시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문제인데요. 이때 뭐 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유통량을 위반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도록 또 툴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또 나아가서는 이런 걸 넘어가지고 좀 이런 프로젝트들 온체인 기반해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좀 빨리 그런 이제 교수님 작업이 또 현실화되면 저희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더 빨리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듣다 보니 이제 가슴이 좀 답답해져 오는데, 일단 하루도 투자자들의 투자 금액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온체인 분석상으로는 너무 작고 거래소에 얼마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BNS 홀딩스 통해 가지고 이제 투자한 부분이 손실이 났는데 그 손실분이 얼마인지 좀 안 밝혀져 있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델리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액이 더 작은데 비트코인도 뭐 100개라고 하면은 40억이고 뭐 지금 이더리움도 뭐 그 정도 한 700개 정도로 좀 보이는데요. 그걸 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5, 6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온체인 분석상으로는. 그렇죠. 네. 얼마나 거래소에 많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외부 위탁된 자금 중에 또 거래소에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뭐 보통 지금 이제 회생 신청이 된 마당에는 사실은 그 외부로 나간 자금을 전부 회수해야 되거든요. 이제 온체인 밖에서 일어났던 뭐 어떻게 하기로 했다는 합의 내용이나 이런 게 지금 온체인 분석만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빨리 압수수색이라든지 아니면 회생 절차를 통해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저희와 같이 온체인 분석 많이 하고 계시는 조재호 교수님하고 모시고 뭐 여러 가지 얘기, 특히 뭐 하루 델리오의 그 온체인 분석과 관련된 얘기 나눠봤는데요. 좀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사연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뭐 나중에 교수님께 전화로 좀 추가적인 문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